사실 요즘 지방 분권 시대자 헌법의 시대가 되다 보니 저는 이제 학교에서 헌법 같은 그 헌법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그 한국 현대사 뭐 같은 이야기죠. 지방자치와 현대사는 같이 이제 겹치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뭐 딱딱한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합니다만은 나름 뭐 한번 같이 고민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탄핵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대적인 화두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없애고 분권을 하자. 근데 대통령의 권력을 약화시키려면은 사실은 대통령제로 가느냐 내각제로 가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국가 권력 자체를 줄여놓는 겁니다. 국가 권력을 줄여놓으려면은 국민의 권리를 늘려놓으면 되거든요. 국민의 자유를 늘려놓고 권리를 늘려놓고 국가가 간섭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국민들이 국가를 의식할 이유가 없잖아요. 국가 권력이 크니 작니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국가 권력이 이제 요만한 크기가 있다면은 한 10이라고 합시다. 지금은 9개가 중앙 권력이 가지고 있고 지방은 하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했었죠. 근데 지방 권력을 6 주고 자기 4개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 4개를 국회가 다 하든 대통령이 다 하든 알아서 나눠서 하든 지방에서는 별 문제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이제 우리가 제왕적 대통령제 또는 뭐 이제 우리 현대사를 지배했던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은 대통령의 권력이 너무 강했다라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2가지입니다.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 국가가 간섭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이죠. 지방에 권력을 넘겨주는 것만이 이제 권력을 넘겨주면은 그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계속 우리 뭡니까 3.1 운동, 보통 이제 3.1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3.1 혁명이라고 봐야 되죠. 군주제 체제에서 민주공화국을 선포해서 이거는 혁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이 3.1 혁명부터 그때 이제 그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이제 임시 헌장이 만들어지는데 거기 이제 1조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헌법 1조 1항하고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마침표. 딱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민주공화국을 선포한 지 엄밀히 본다면은 조금 있으면은 곧 100년이 돼요. 그게 1919년이니까 지금 1917년이니까 98년째지 않습니까? 이 100년을 맞이하는 그런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그 통치체제. 그 통치체제의 핵심은 지방 분권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방이 자기의 문제를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 바로 이제 이 이야기죠. 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등록이 되어 있건 되어 있지 않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살아가는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게 만드는 거. 옆에 다른 지역에서 간섭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너가 알아서 살아라,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지방자치입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면은 당연히 책임은 따라야 되겠죠.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지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될 겁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도 지방자치라는 것이 우리 국가구조,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 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민주권의 기본 논리에 출발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주민에 의한 자기 통치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민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다만 이 헌법재판소의 요 결정문 그 문구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민주권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국가가 먼저고 국가 권력의 일부를 지방 주민들이 가지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태까지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보면은 외국의 경우죠. 사실 국가가 문제냐 지역이 문제냐 어느 게 문제예요? 지역이 문제죠.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어느 게 먼저입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 진화론을 따른다면은 DNA가 어느 정도 배합이 되면은 그때부터 닭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DNA는 출생 때 결정되거든요. 그게 따지면 알이 먼저인 것 같아요.
뭐 하여튼 어쨌든 그 이제 지역이냐 국가냐 하는 거는 사실 많은 나라에서 많은 부분 싸워온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기 나름으로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시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우리 헌법은 지방자치제도를 애시당초부터 헌법에 담아왔습니다만은 사실 그 내용은 별게 없었습니다. 이제 헌법이 처음 만들어지고 그 자유당 시절, 민주당 시절 왜 이럴 때 이제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이렇게 간단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규정이 이제 명백히 들어가 있다가요. 이것이 그 4.19 혁명이 일어나서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에 들었을 때 그때는 요 조항이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자치단체장은 군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있어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는 그거는 주민이 직접 선거한다라는 규정이 하나 더 들어갔었죠. 이제 처음에는 없던 규정이 이제 여기 하나 더 들어갔었거든요. 대충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저 60년 헌법 그러니까 4.19 혁명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민주당 헌법, 장면 정권 때 헌법 그때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에 관련돼서는 가장 잘이라기보다는 가장 상세하게 규정했던 그런 시절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어쨌든 4.19 혁명을 거치면서 민주주의, 뭐 자유 그렇게 이야기했던 시절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민주화가 되면은 지방자치가 발달해요. 이제 그 거꾸로는 어떤지 몰라도요. 어쨌든 민주화가 되면 지방자치가 발달하는 건 분명합니다. 4.19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혁명 이념이 그 시행됐던 그때는 이제 지방자치가 좀 더 그 구체적으로 규정이 됐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61년 그러니까 5.16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군사정권 시절이었죠. 그때는 이제 지방자치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규정에 보면은 규정 자체도 좀 간단해졌고요. 별 내용도 없어요. 전부 법률에다 다 넘겨버리는. 그전에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의회를 둔다라고 명백하게 못을 박아뒀는데 여기는 의회를 둔다 해놓고 법률로 정한다고 그냥 해버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했고요. 유신헌법 때는 아예 이 헌법에 의한 지방의회는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구성하지 않는다. 이제 통일될 때까지는 지방의회를 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게 통일하고 지방의회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여튼, 예? 하여튼 좀 그래요. 그냥 뭐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간단히 봅시다. 우리 헌법에서 지방자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지방자치는 존재시키라는 거죠. 국회의원이 아무리 지방자치가 믿고 보기 싫고 뭐 하기 싫다 하더라도 어쨌든 지방자치를 없애려면은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지방자치를 없애서는 아니 된다. 그는 바로 그거고요. 바로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죠. 어떤 형태로든 중앙정부는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대법원이든 지방자치는 없애서는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고요. 보통 이제 지방자치 그러면은 크게 이제 네 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직을 하고 주민들이 마음대로 행정을 하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재정 운용을 해라. 네 가지죠. 그 이제 조직, 입법, 재정, 행정 뭐 그렇게 이야기되는데요. 이런 거 있죠. 우리는 무조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무조건 의회 선거해야 되고 군수 선거해야 돼요. 조직이 따로 있어야 되죠. 그리고 둘이서 기관 대립형이라고 그럽니다. 어르렁거리고 싸워야 돼요. 그게 아니라 조그만한 데 같으면은 막 그냥 군수는 안 두고 그냥 의회가 다 해도 될 것이고 뭐 이거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이제 자주조직권입니다. 자주입법이라는 것도 간단하죠. 예를 들자면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명동 같은 번화가에서 쓰레기 버리는 것하고 관광으로 먹고 사는 도시에서, 그 지역에서 쓰레기 버리는 거는 처벌 수위가 달라져야 되죠. 서울 같으면은 뭐 그냥 과태료 뭐 5,000원 하면 될 걸 여기 같으면 징역을 살려도 시원찮을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을 지역이 알아서 결정하게 만들어야지 중앙이 결정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입법의 문제고요. 재정 같은 건 뭐 당연하죠.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안 되는 제일 큰 이유 돈이죠. 그 돈도 그래요. 사실 뭐 잘 사는 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지방에 지역에 주는 거 그거는 뭐 당연한 건데 좋은데 이왕 줄 것 같으면 꼬리표나 달지 말지. 꼭 뭐 꼬리표 달아가지고 하라 마라 뭐 또 대형 자금 내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정작 써야 될 때 돈을 못 쓰고 그 이제 쓰지 않아도 되는데 돈을 써야 되는 이런 경우도 생겨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행정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을 지역 주민들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지방자치죠. 그런데도 아쉽게도 참 아쉽게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주민이 자기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어지는 법률적인 권리이지 헌법에 의한 기본권은 아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국회의원이 줬다 뺐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권한들을 그 어떤 내용이든 국회의원들이 줬다 뺐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는 지방자치가 보장된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결국은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지방자치법이라는 국회가 만든 법에 매달리게 만들어 놨어요. 국회의원이 이렇게 만들면 저렇게 가고 저렇게 만들면 이렇게 가는 그런 형태가 돼버린 거죠. 사실은 우리가 그 뭐 지방분권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체제를 없애자는 거죠. 어쨌든 우리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제 뭐 옛날부터 사실 지방자치 문제는요. 지금부터 300년 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뭐 아까 이제 닭이 먼저냐, 그 알이 먼저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저 알투지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근대 법학의 아버지라고 해도 뭐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 이제 그 법의 기본적인 틀을 이야기하고 그랬는데요. 사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를 만들고 하는 것이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태어나가지고 야 우리나라 만들자 해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이런 순서를 거친다는 겁니다. 꼭 뭐 옛날에 그 수신제가 뭐 그거와 비슷하죠, 그죠? 사람은 우선 자기 배우자, 자식 이렇게 하면서 가족을 만들게 되고요. 이 가족을 중심으로 해서 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이라는 거는 일을 하다 보면 옛날에 사냥은 코끼리나 맘모스 잡을 때 혼자 못 잡았잖아요. 어울려서 잡았죠. 이웃 사람들 이렇게 해서 어울려서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기는 조합이라고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마을 공동체라고 봐도 틀리지는 않아요. 이웃들. 나하고 같이 살아가는 똑같이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서 살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뭐 수리조합을 만들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은 어느 정도 그다한 군락이 되어서 이게 이제 도시가 되는 거죠. 이 도시를 바탕으로 해서 주라는 그런 큰 행정 단위가 생기고 결국에는 국가라는 단위가 생긴다.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발전한다. 사실은 발전하는 걸 자기가 보지도 않았어요. 이제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럴 것 같다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은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국가가 아니라 이거라는 거죠. 이렇게 갈수록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갈수록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당연히 중심은 인간의 본성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그게 놓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라는 것도 국가가 있고 지방자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가 있고 국가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뭐 이런 이야기들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이 보충성이라는 말이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보충성은 저거는 뭐 말은 상당히 어려운데요. 뜻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뭐 이런 거 있죠. 어떤 학생 하나가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비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하긴 지가 아르바이트를 하든 뭐 하든 벌어야 되잖아요. 벌려니까 어려워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머리 긁고 부모님한테 좀 사정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이 형편이 안 되면은 친척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지역사회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안 되면은 국가가 돈을 대줘야 되는 거죠. 그게 보충성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일을 할 때 국가가 먼저 나서지 말고 국가가 지잘났다고 나서지 말고 일단 맡겨두라는 거죠. 맡겨두고 할 수 있으면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고요.
제대로 잘 못하면 옆에 사람들이 도와주게 부추겨 주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못 도와주면은 지방이 도와주도록 옆에서 보조해 주면 되죠. 그것도 안 될 때 그때서 비로소 국가가 나서야 돼요. 조그마한 길은 마을에서 만들면 됩니다. 조금 큰 길은 이차선 도로 같은 경우에는 군에서 만들면 되죠. 고속도로나 비행기 같은 거는, 기찻길 같은 거는 국가가 만들어야 되죠. 왜냐하면은 개인이 못하기 때문에. 바로 그게 보증성의 원리입니다. 뭐냐면은 어떤 일이든 얘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도록 내버려 두고 부추기고 지원해주고 원조해주고, 그래도 안 될 때 직접 나서라는 거죠. 이제 이 알투지우스의 이야기는 이제 유럽, 미국에 있어서 지방자치의 그 기본적인 틀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아주 복잡한 이야기들 많은데요. 기본적인 틀은 이겁니다. 개인이나 지역사회가 자신의 창의력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죠. 중앙에서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제 사실 이제 이거죠. 지방이 주권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지방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정부가 뭔가를 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지방이 그걸 거부할 수 있는 힘은 최소한 인정해야 된다. 지방이 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했을 때 이제 중앙정부가 대신해 주는데요. 또는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힘을 지방에 줘야 된다는 거죠. 제일 대표적인 게 그 경주시 뭐 방패장 같은 것이잖아요. 뭔가를 설치를 할 때 뭐 지역에서 뭐 이거는 우리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거죠. 제퍼슨 같은 사람은 이제 미국 4대 대통령인가 그랬죠. 사실 이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는 가장 중요한 게 타운십이라고 마을 공동체를 강조를 합니다. 이때 이제 마을 공동체라는 게 뭐 조그만한 그런 것보다는 어떨까요? 이런 거죠. 보통 이제 마을에서 좀 한 몇 년 살다 보면은 싹 지나가다가 누군가 마주쳤는데 인사는 하지 않지만은 저 사람은 저 동네 사는 사람이지 정도는 알게 되죠. 그죠? 뭔가 눈에 익은 듯한 그런 게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관계 정도 되는 그 정도 크기. 뭐 그렇게 보면 돼요. 제가 누구다, 뭐, 이름이 뭐다는 몰라도, 저 사람은 맨날 이 시간이면 지나가는 사람이야 정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뭐, 서로 지나가다가 그냥 뭐 살짝 인사를 해도 받아줄 것 같은 그런 정도. 그런 정도 마을이 중심의, 그게 이제 지방자치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야만이 서로 알쏭달쏭 하는 정도까지는 가야지 같이 의논이 되잖아요. 사실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 양평군에 뭐 도로 하나를 놓을까 말까 백날 이야기해봐야 저는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끼리 이야기를 하면은 합의가 이끌어지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가가 와가지고 설명을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이 다리를 넘으면 돈이 얼마 들고 척은 몇 개를 박아야 되고 하는 그 이야기가 들으면 다 알잖아요. 전문가가 해주는 거 들으면 이해 못한 사람 없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기. 이제 그런 그 마을이 그 지방자치의 중심이 돼야 되고 모든 사회생활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타운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운 미팅, 그러니까 뭐 타운홀 미팅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마을 회관 같은 데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처음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지방자치라는 건 민주주의 학교라는 거죠.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그때서 비로소 민주주의는 시작된다고 그럽니다.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걸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저 마을 단위가 모든 행정작용 또는 사회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원칙을 홈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홈이라는 거는 저 마을이죠. 내 집, 우리 집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우리 동네가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마을 공동체가 중심이 되는 그런 체제, 그 체제가 기본이고 주정부의 중앙정부입니다. 미국은 주가 중심이니까
중앙정부의 개입은 되도록이면 하지 말아라. 내버려 두라는 거. 그게 이제 원칙이고요. 그 마을 공동체에다가 입법권, 조직권, 재정권을 다 부여하는, 물론 행정권도 다 부여를 하죠. 의회를 만드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군수를 두느니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의회가 직접 뭘 하느니 또는 뭐 회의실을 따로 만드느니 하는 거는 전부 다 맡겨두고 재정 문제도 다 맡겨두고 그렇게 합니다. 대충 이제 미국에서 이 원칙에 따라서 하는 게 미국 주가 50개 주지 않습니까? 50개 중에서 한 10개 정도가 이제 이 원칙에 따라서 합니다. 대체로 보면 조금 시골티 나는 그런 주예요. 이제 저 딜런 룰이라는 거는 저거는 이제 그 반대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사람으로 미국 구경하러 갔다가 미국이 그 민주주의가 너무너무 발달한 것에 감격을 해가지고 책을 쓴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은 주로 이제 강조를 하는 게 이 이야기죠. 타운 미팅.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중앙정부보다는 주민들이 알아서 하는 게 더 많더라는 겁니다. 프랑스는 절대 군주가 있었던 나라잖아요. 그 뭐 이상한 짐이 곧 뭐 국가다 뭐 그딴 소리 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오리무중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근데 미국은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더라. 마을 사람들은 주민자치 형태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고요. 직역단체들이 있습니다. 변호사회, 의사회 뭐 이런 많죠. 그죠? 이 사람들은 또 직업 문제들은 또 자기들이 알아서 하고 그 다음에 그 교회라든지 또는 뭐 종교단체, 미국에 이제 종교단체가 또 마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런 것도 자기들도 다 알아서 하더라.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더라. 이 참 얼마나 좋은 모습이냐. 라고 이제 극찬을 퍼붓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냐면 이런 이야기를 하죠. 박사학위 논문은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글을 읽고 쓸 줄 알아야 학위 논문을 쓰든지 말든지 박사가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겁니다. 공부를 한다고 한다면 초등학교부터 가야 되듯이 민주주의를 이루려면은 자유정부를 가지려면은 지방자치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나 좋은 비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제 그 타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공동체죠. 이 공동체는 국가가 너 그렇게 해 라고 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국가로부터 권력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그 이제 하나님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그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뭐 타운홀 미팅 근데요. 실제 뭐 저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논의를 하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마을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각자 이제 필요한 사람 나와서 이야기하고 듣고 결정할 거 있으면 결정하고 뭐 그런 거죠. 그 이제 저런 모임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스위스라고 그러거든요. 스위스 이제 칸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을에 있는 주민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마을 주민, 그 조그마한 마을이라서 성인이 그러니까 투표권을 가지는 사람이죠. 보통 이제 16세 이상 또는 17세 이상인데요. 한 200명 되는 마을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은 많이 모여야 30명 모인답니다. 우리 마을에 다리를 넣을까요? 뭐 쓰레기 봉투값은 얼마나 할까요? 뭐 쓰레기 봉투값이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걸 하는데 모여서 의논을 합시다 하면 한 30명 정도, 보통은 이제 20명, 10명 오는 경우도 있답니다. 그게 무슨 민주주의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0명이 결정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 그 시민의식이 없다, 주인의식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나는 갈 수 있고 어떤 안건이 어떻게 이야기되는가를 내가 다 알아요. 미리 사전에 다 연락을 해줍니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하다면은 그 이제 그 뭐 마을 그 뭐 그냥 군청이라고 합시다. 이 군청에서 내가 필요라는 정보들을 다 줘요. 설명해달라면 설명도 다 해줍니다. 쓰레기 봉투값이 왜 500원이어야 되는지, 왜 400원이면 안 되는지.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이야기 듣고 뭐
500원도 좋고 400원도 좋다 하면 내가 갈 필요 없잖아요. 나는 500원이면 죽어도 못 살겠다 하는 사람이 가는 거죠. 400원이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사람이 가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이 열심히 결정하면은 나는 그 결정에 따르면 되죠. 나는 이미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다 판단하고 500원이든 400원이든 그게 내가 내 텔레비 구경하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가서 의논할 사항은 아니다 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어느 정도 자기 결정권을 포기하는, 그러니까 접어두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10명이 모이는 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일부 소수의 결정이라든지 또는 그러니까 모두가 동의하지 않는 결정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소수가 결정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전에 정보가 다 알려져 있고 미리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다 아는 거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이 문제고 하는 것들을 뭐 경우에 따라서는 다 알기 때문에 접어주기도 하고요. 다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각에 내 생각을 양보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같이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구조들,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타운홀 미팅이라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다 모여서 직접 결정하는 이 구조, 이런 구조가 도입되더라도 크게 우리 생활이 귀찮지 않다는 그런 증거이기도 하는 거죠. 뭐 지방자치가 왜 좋으냐? 헌법재판소는 오만 소리 다 합니다. 뭐 읽어봐도 무슨 말인가 잘 모르는, 뭐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요, 뭐 기본권을 실현하고 뭐 중앙정부의 권력을 제한한다. 다 좋은 이야기죠. 요즘에 와서는요, 저런 이야기 외에 하나가 더 늘어납니다. 좀 복잡한데요. 자, 그냥 요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요 그림을 봅시다.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어? 나는 누군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거 어려울 거예요. 나는 교수다. 무슨 집에 가면 맨날 설거지 하는데요. 그럼 나는 주부다. 밖에 나가면 또 테니스 열심히 치거든요. 나는 그러면 선수다. 엄청나게 많은 생활들이 내가 혼자서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가면은 이 사람이고 저기 가면 저 사람이에요. 친구들하고 술 먹으면은, 저는 술은 잘 못 먹습니다만은 어쨌든 같이 그냥 머리 묶고 넥타이 묶고 노는 데는 이골이 나요. 그렇게 놀지만은 학교에 가면 또 조용해, 얌전해야 되거든요. 정반대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걸 다중적 정체성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대표를 뽑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합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대표자죠. 여러분들의 어떤 면을 대표해 줍니까? 여기 지방의회 의원도 있고요, 군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도 있죠. 이 국회의원은 나의 어떤 면을 대표해줘요? 실제 대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여기서는 이 사람이지만 저기서는 그 사람인데요. 뭐 다른 사람이잖아요. 요즘 현대사회는, 옛날에는 선비면 선비였고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죠. 뭐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직업인이고 집에 오면은 가정인이고 그때그때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를 대표하기가 어려워요. 결국은 뭐냐면은 내 문제는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테니스장에 가서 그 테니스 칠 때는 또 마찬가지 그 이야기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학교 가서도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는 생활 정치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사는 현장, 사무 현장 하나하나에서 거기에서 우리들이 의견이 모아져야 되고 결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쓰레기 봉투값 하나만 하더라도 사실 아파트 지역의 쓰레기 봉투값과 그냥 일반 단독주택의 쓰레기 봉투값, 이 개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각자 사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대로 처리하려면은 중앙정부가 5천만 동포의 삶을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되도록이면 작은 정부, 그렇게 작은 단위로 내려와서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그래, 뭐 내가 잘 아는 과정에서 그래, 그래도 좋아. 그래, 내가 따를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동의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이것 때문에 지방자치는 옛날 이론 따질 것 없이 현대사회에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현대사회가 워낙 복잡하게 얽혀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대표를 못해요. 나의 문제, 내 생활의 문제,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해야지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순간 뭔가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져야 될 가장 큰 필요성이기도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노숙자입니다, 저 사람은. 이제 노숙자들이 왜 노숙자일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만은 상당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자기 삶을 포기했어요. 삶을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거든요. 독일에서는 독일 이야기인데요. 이제 조그마한 지역이긴 합니다. 이 지방자치의 한 형태이기도 한데요.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저 노숙자들한테 강아지를 한 마리씩 안겨보자. 그래서 강아지를 한 마리씩 다 줬습니다. 이제 물론 강아지 먹을 거는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제공을 해줘요.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에 몇 번 어느 장소에 오면은 사료를 줍니다. 강아지가 아프면은 병원에 데려가면은 공짜로 치료해줘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죠. 완전히 이건 그냥 혼연일체가 돼버렸잖아요. 저러고 있고요. 참 보기만 해도 그냥 흐뭇하죠. 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강아지를 보살피다 보니까 자기 존재 이유가 생겨난 거예요. 물론 자기 자신을 위한 건 아니지만은 강아지를 먹이고 키우고 보살피는 게 자기의 존재 목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뭔가를 일을 하거나 또는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유를 찾게 된 거죠. 사회복귀율이 엄청나게 높아졌답니다. 이제 그 관계 속에서 이제 뭔가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중앙정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생각은 못해요. 할 수도 없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노숙자한테 강아지 주려면 강아지 몇 마리가 필요해요. 지역만이 가능한 거거든요. 요 이야기 토끼전 아시죠? 그 이제 용왕님이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없는 의사가 토끼 간이 필요하대요. 그러니까 이제 별주부를 시켜가지고 이제 토끼를 잡으러 보냈습니다. 별주부가 토끼를 꼬드겨가지고 용왕에 데려갔어요. 이제 그까지는 이제 근데요. 이병주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람 이병주 선생님이 가졌던 그 조금 다른 판본이 있습니다. 토별가 가람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이제 원래 원본에는 토끼가 내 간 적이 있다 해놓고 이제 도망쳐 버리잖아요. 이렇게 도망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토끼는 나는 이제 죽었다라고 그냥 각오를 했죠.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이제는 죽었구나. 그러다 보니까 싹 용심이 나요. 별주부가 미워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내 간은 지금 싱싱하게 잘 있으니까 주겠다. 용왕님 분명히 나 먹으면은 나을 거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 그 이제 별주부 부인하고 하룻밤만 자게 해달라. 자, 잤을까요? 안 잤을까요? 임금님이 죽어가는데 저게 무슨 대수냐 하고 같이 잤어요. 그래서 이제 하룻밤 같이 잡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은 뭡니까? 뻔하죠. 옛날 사람들은 이게 아주 기발한 생각을 했는데 요즘처럼 막장 드라마가 판을 치는 데 같으면 당연히 답은 저거죠. 하룻밤새 만리장성을 쌓아버렸어요, 그냥.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별주부 입장에서는 자기 부인한테 너무나 미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나 미안해서 그냥 술 먹고 있었어요. 토끼가 도망가는 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끼도 자다가 보다는 이렇게 밖에 지키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게 도망쳐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별주부는 다시 또 미안하죠. 용왕님한테 미안해서 또. 볼 낯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소산강에 망명을 가버립니다. 이제 별주부 부인만 남았어요. 부인 혼자서 쓸쓸하게 지내면서
상사병에 걸려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속절 없는 동네 주민들은 아, 저 사람이 자기 신랑 기다리다가 저렇게 죽었구나. 열려잖아요. 열려문을 세워줘요. 이 이야기가 저기 소산강에 가 있는 별주부 기회까지 들어옵니다.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 잘못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자살해버립니다. 이게 가란분 토벌가의 그 줄거리예요. 여기서 나쁜 놈은 누굽니까? 그렇잖아요. 임금님 혼자서만 그냥 좀 병든대로 그냥 살았으면 됐지. 괜히 자기가 좀 더 건강해지려고 하다가 온 동네 그냥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토끼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사실은. 하여튼, 뭐 이제 사실은 이 이야기보다는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저 이야기의 그 골자는 뭐냐면요. 조선 말기에 그러니까 그 서민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뭡니까? 춘향전부터 시작해서 다 그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이야기를 만들었겠느냐는 거죠. 정말 완전히 임금님 엿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면요. 조선시대 조선이라는 국가를 유지했던 기본적인 틀이 상강오륜이었죠. 상강이 뭡니까? 임금과 신하, 아버지와 아들, 그 다음에 부부는 일신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금하고 신하 사이에는 서로 충성해야 되는 것이고, 그죠? 보살펴줘야 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 부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경국대전에 보면은 살인을 하면은 사형에 처해요. 사람을 죽이면 그게 사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임금을 해코지한 녀석을 신하가 쫓아가가지고 죽여버리면은 이거는 사면 대상이에요. 사면입니다. 이게 법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해코지한 녀석을 자식이 쫓아가가지고 죽여요. 역시 사면 대상입니다. 요 두 가지가 법전에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있냐면은 지아비를 해코지한 사람을 부인이 쫓아가고 칼로 찔러 죽여버렸어요. 자, 이거는 사면 돼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원래 지금식의 그 법논리에 의하면 안 돼요. 법전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어느 임금인지 잊어버렸는데, 중종인가 하여튼 뭐 그런데요. 조정에서 경론이 벌어집니다. 죽여야 된다. 아니다. 살인해서 이렇게 죽여라. 아니다. 이거는 뭐 이제 사면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경론 끝에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군신과 부자와 부부는 같은 것이다. 군신의 관계, 부자의 관계가 사면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부부의 관계도 사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세 가지는 하나예요. 자, 여기 한번 봐보세요. 임금의 명령이 지엄했습니다. 토끼 간을 구해오라. 그러니까 토끼가 그 명령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형, 너 혼자 살겠다고 어디 보자. 부부 관계를 침범을 해요. 그걸 임금이 허락을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부부 관계가 깨졌다는 거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리예요. 적어도 임금이라면은 별주부 부인하고 하룻밤 자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내가 죽어도 그건 안 되라고 이야기를 해야 됐다는 거죠. 그게 바람직하다기보다는 조선이라는 국가가 버텨온 기본인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거죠.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서민들이 정말 조선이라는 나라를 조롱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참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도발적인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권력이 한꺼번에 쭉 가버리고 나면은 항상 그런 식으로 전행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거죠. 함부로 맡길 것은 아니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하려다가 자꾸 이제 엉뚱한 데서 하네요.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서 말하는 수신은 뭡니까? 사실 이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수신의 문제, 제가의 문제, 치국의 문제, 천하를 다스리는 것은 다 하나죠.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제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집안을 다스리고 자기 몸을 다스리고 집안을 다스려라. 이거는 조선식 해석인 것 같아요. 사실 가족이라는 거는 옛날 중국식으로 하면은 가장의 지휘 안에 있는 거죠. 가족을 다스리는 게 수신이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마을을 다스리는 게 제가가 해당되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가족 개념하고 그 중국의 가족 개념은 다르지 않습니까? 중국은 한 고을이 저거는 한시 마을, 이시 마을, 김씨 마을이었잖아요. 그 자체가 가의 개념이지 우리식으로 그게 국기나 이렇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국가가 되려면은 적어도 제나라, 조나라 이 정도가 돼야지 국가가 되는 거죠. 그게 통일이 되면 이제 평천하가 되는 거고요. 바로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결국은 요 이야기는 나라 다스림의 근본은 평천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신, 자기 가족을 다스리고 자기 마을을 다스리는 거죠. 바로 거기서부터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시작된다는 거죠. 마치 군신의 관계가 부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맥락이죠. 이제 이런 식으로 본다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알투지우스 이야기가 그대로 들어가죠. 더불어 살고 같이 사는 이것이 국가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되는 거죠. 우리 동양에서도 서양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던 걸로 보여줍니다. 이제 이야기 이어서 이제 역사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다음 간단히 짚어가면서 사실 우리나라 지방자치 역사는 그렇게 특별히 설명하고 할 것도 없습니다. 워낙 그 발전이 더디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제 우리 헌법은 그러니까 1945년에 해방이 되고 3년간 미군 정기를 거쳤죠, 그죠? 이제 48년부터 이제 헌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정부가 들어섰는데요. 이 정부가 형성되고 지금까지를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공화국, 2공화국, 61년까지 이제 그게 이제 국가 형성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체제가 갖춰지는 시기고요. 그러다가 이제 5.16이 일어나면서 군사 정부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87년 그 이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요 과정, 요게 이제 크게 세 단계고요. 87년은 다시 97년을 전후해가지고 전기 후기로 나누기도 합니다. 9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이제 IMF 있었고, 박세리 골프 치가지고 그냥 폼 잡았던 그런 게 있었고, 그러죠. 하여튼,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가 이루어지는 큰 틀이 바뀌는 그런 형태인데요. 통상, 이제 이름 그대로 이제 국가 형성기 대한민국의 체제가 이제 60년에 완성이 됩니다. 4.19가 일어나서 완성이 된 게 아니고요. 사실 그 60년에 조선시대 왕은 태정태세 문단세에 성이 있죠. 성종이 있죠. 성종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그 사람은 시호가 성종일까요? 경국대전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경국대전을 만들었다는 건 나라 체제를 정비했다는 것 아니에요? 사실 이제 48년부터 헌법이 만들어지고 정부조직법이 만들어지고 차근차근 이제 형사소송법도 만들고 형법도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60년에 민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법은 웬만한 거는 다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헌법, 민법, 형법, 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때라고 볼 수가 있죠. 대충 그 시기는 여러분들 다 아시듯이 반공을 기본적인 틀로 삼고 있고, 이제 이승만 정부의 경우에는 이제 독재로 흘러갔을 거예요. 조금 정경유착이 또 글자가 틀렸네요. 경입니다. 정경유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원조 물자하고 적산 기업이라든지 적산 가옥 같은 일본 사람들이 남겨간 재산을 불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국가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기였죠. 군사정부 때는 이제 군사정부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던 그런 통치 시기고요.
개발 독재가 이루어졌었고, 뭐 민주화는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뭐 그런 형태인데요. 사실은 정기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제 뭐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다가 IMF 터지고 나서는 시장 중심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규제 완화라든지 시장의 자유화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이제 재벌이나 대기업이 힘이 세지는 뭐 그런 형태죠. 사실 이제 저 두 개 시기가 나누어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나타났던 분이 정주영 회장이었죠. 뭐 소떼 몰고 북한으로 갔다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힘을 갖춘 사람이 정치 권력까지 넘보다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힘이 정치적인 힘으로 이어지는 그런 시기. 뭐 어떻게 보면 옛날에는 꿈도 못 꾸던 일이었거든요. 돈이 암만 많다고 해도 정치한다는 거는 이거는 별도의 것이었는데, 이제 이 시기 들어오면은 돈이 많은 것은 곧 정치 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인식했던,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앞서는 그런 시대가 되어 왔습니다. 대충 이제 이런 흐름인데요. 기본적으로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이때가 가장 강했고요. 점차 국가 권력은 약해집니다. 반면에 국가 권력이 약해지는 반면에 그 경제라든지 또는 사회라든지 이런 권력은 세지는 그런 거죠. 그 과정을 따라서 지방자치도 그대로 발전합니다. 국가 권력이 강했을 때는 지방자치는 있으나 마나한 것이 되고요. 왜냐하면은 모든 권력을 한 사람이 다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권력은 강해지는 것이고 다른 권력은 약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중앙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지방자치는 다시 이제 살아나는 그런 그 양상을 거칩니다. 뭐 이렇게 보면 복잡한데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시기인데요. 4.19 혁명이 일어나서 민주당 정권까지는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틀이 잡혀가던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지방자치가 아주 미약하고 사실은 지방자치 자체가 다 그 제도 자체가 뭔가 이 반공하고 엇갈리면서 아주 혼란에 빠졌던 그런 시대에서부터 차근차근 그 뭡니까 그 지방자치 체제가 갖추었다가 군사정부 때 와라라 무너졌다가 다시 이제 민주화되면서 지방자치가 부활하는 그런 그 형태를 거치게 되는 거죠. 뭐 그전에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조선시대 때는 아까 춘향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는 거의 무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관리를 파견하고 그것도 못 믿어가지고 이몽룡이 같은 암행의사 보내잖아요. 그렇죠? 암행의사가 이제 뭡니까 원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광을 봉해요. 봉고라고 그러죠. 광을 봉해가지고 재산을 이제 관아의 재산이죠. 재산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장부 가져오라 해가지고 장부하고 그 재산이 맞는가 틀리는가를 확인을 해요. 제일 먼저 이제 사람 숫자가 맞는가, 이제 호구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산 조사를 하고, 여기 이제 벙커가 나면은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봉고 파직이거든요. 재밌는 게 인구 조사를 할 때요. 관연한 처녀가 있으면은 파직이에요. 이 관연한 처녀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관연하다는 것은 20살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집을 가지 아니한 처녀입니다. 사람은 그 당시 생각으로는 사람은 자라면은 짝을 이루어가지고 가정을 이루는 게 자연스럽죠, 그죠? 근데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이 원님이 통치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직무유기죄로 잡아넣는 거죠. 요즘도 좀 그러면 출산율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이제 사실은 뭐 지방 수령이 그렇게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이 전부 다 하는 바람에 지방자치는 별 의미는 없었던, 제도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그 동네에 있었던 뭐 양반 계급들이죠, 보통은. 이 양반 계급들이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중앙에서 온 관료들을 견제를 했죠. 유향수나 뭐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경우고요.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뭐 학자에 따라서 다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방 토호 세력들이 중앙 관료들을 견제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방의 통치를 중앙 관료한테 전적으로 맡겨놓지는 않았다는 거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지켜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뭐라고 하기도 하고, 더 마음에 안 들면은 임금님한테 상소해가고 쫓아내기도 하고, 뭐 괴롭히기도 하고, 뭐 오만 것을 다 했던 거죠. 뭐 대충 이제 뭐 그렇게 되고요. 사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조선 초기에는 아마 그 이제 이 유양수 때문에 골치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폐지하기도 하고 못하게 막기도 하고 뭐 오만 짓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그 나름대로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 이제 향약 같은 거는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겁니다. 주로 양반 중심에서 자기들끼리 이제 계모임을 했던 거죠. 대충 이제 그렇게 해서 마을 질서도 잡고 했던 건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비록 제도 영역 바깥에서라도 그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라고 뭐 어떻게 보면은 아주 순수한 의미의 지방자치이기도 했었죠. 자기들의 문제를 자기가 결정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원님한테 일러서 원님이 처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처벌을 한 거죠. 그 이제 초기에 이제 지방자치가 등장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초기 지방자치는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일본 놈들이 물러나고 난 뒤에 통치는 누가 했습니까? 미군 들어오기 전에. 일본 놈이 물러나고 나자마자 서울에는 여운형씨 중심이라는 건국준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래가지고 행정의 일부를 담당했죠. 시청령을 접수했거든요. 지방에는 인민공화국을 해가지고 자익 세력들이 지방 조직들을 다 만들었어요. 공장은 전국 평야가 다 노동자들이 다 자기들끼리 조직해가 만들었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미군이 들어와서 보니까 뭐 한편으로는 미군 입장에서는 기도 안 찬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반도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자유국가로 만들고자 하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는데 38선 끊은 게 바로 그 때문이지 않습니까? 일본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역할을 남한에다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남한은 자유국 체제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위의 시스템과 실제 돌아가는 시스템이 어긋났던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그 자익 잡아가고 탄압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가서는 6.25까지 이어지고 뭐 그렇게 됐던 건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라는 거는 제도적으로는 도입됐었는데 사실 정권 입장에서는 함부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익적으로 넘어가니까. 사실 저 당시만 하더라도 요즘은 얼마 전까지, 요즘은 이제 그건 없어졌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농촌하고 도시하고 따지면은 여당은 어느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야도 여촌이었죠. 그죠? 촌은 여당 찍어주고 도시는 야당 찍어주고 이 당시는 어떻게 됐냐면 여도 야촌이었습니다. 도시의 지식인들은 여당 찍어주고요. 시골에서는 자익 세력들이 많다 보니까 야당을 다 찍었어요.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가면은 시골에서 이제 자유당 표가 몰표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부정선거가 진행이 됐던 때죠.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조조식으로 표현하면 계륵이었어요. 해야 되는데 하기는 좀 어렵고. 뭐 그러다가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 또 자기 권력이 세지는 이런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지방 권력에 지방 정부한테 권력을 넘겨주는 게 또 아깝기도 하고. 그게 이제 제1공화국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 제도가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제도적으로는 만들어졌습니다만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못했던 그런 거죠. 사실 이 당시는 참 재밌어요. 그 민주주의 또는 민주정부에 대한 열정은 정말 가득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면요, 제한헌법 전문에 보면 지금 우리 헌법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류 공룡에 이바지한대요. 이 당시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얼마였습니까? 50불도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인류 공룡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겠다. 뻥친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런 열정은 가득했는데 그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던 제일 큰 이유가 바로 그런 어떻게 보면 좌우 대립이라는 우리 그
뭡니까? 뭐 민족사의 한 그 왜곡점이었죠. 이제 그게 문제였던 거죠. 대충 이제 저런 이야기고, 그러다가 이제 이승만 정부가 권력이 세지니까 지방 정부에게 권력을 넘겨주지 않았던 뭐 이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는 잘 돌아가는데요, 엉터리예요. 사실 우리나라 국회가 욕들어 먹는 시기도 바로 이때부터입니다. 국회가 잘못해서 욕들어 먹었다기보다는요. 원래 의원 내각제로 헌법안이 만들어졌다가 이승만 그때는 박사였죠. 나 대통령제 아니면 안 할래 그러는 바람에 돌았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민당이 그 이제 재헌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세력이었죠. 한민당이 왜 양보했을까요? 한민당은 원래 의원 내각제 해가면서 자기가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자기가 총리 뽑아가지고 행정부도 지 맘대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의회를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행정부도 의원 내각제면은 총리를 자기가 뽑잖아요. 그러니까 행정부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뭐 대통령제 아니면 나 안 해 하는 한마디에 바꿔줬습니다. 그 바꿔줬던 것도 똑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래 너 대통령 하고 싶으면 해. 그 대신 총리는 우리가 뽑겠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막상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총리를 한민당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자기 사람을 뽑아버렸거든요. 그때부터 틈이 벌어져요. 그 싸움 속에서 대통령은 철저하게 국회를 무시했고요. 국회가 뭘 하려고 하면은 대통령은 쳐다보지도 않았고, 거꾸로 대통령이 뭐 하려면 국회는 딴지 걸고,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모양이 되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제도하고 현실이 완전히 따로 놀았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지방을 장악해야지 자기 권력이 유지된다고 봤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방 분권을 안 시켜준 거죠. 지방 조직을 바로 다 장악하고 있어야, 원래 처음에는 48년에는 대통령을 국회가 뽑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국회하고 대통령하고 싸우다 보니까 대통령이 다시 자기가 뽑힐지 걱정이 돼요. 그렇게 헌법을 바꿔가지고 직선제를 도입했거든요. 국민이 직접 선거하는 그런 방식으로 바꿨어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을 장악해야 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권력을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가, 지방에 넘겨줘가 하면은 이 지방 사람들이 자기한테 반대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냥 바로 직접 지방을 통치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던 겁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자유당 정권 시절에는 지방자치가 그렇게 제대로 돌아갔던 건 아닙니다.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틀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지방선거 같은 거는 실시를 안 했죠.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 권력이 뺏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재헌헌법 선포하는 시기인데요. 그 52년도에 이제 참 그래도 기특해요. 52년이면은 6.25 전쟁 한참 벌어질 때 아닙니까? 물론 소강 상태에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국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만 할 건 다 했던 그런 시기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때 이제 선거를 하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시골이 야당성이 엄청나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만 하면 야당은 참패래요. 이때부터 이미 부정선거의 그 틀들이 마련됐다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58년이 되면은 참 저 58년은 우리 역사에서 참 많은 사건들이 벌어져요. 제일 두드러진 사건이 뭡니까? 여기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다.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58년 개띠가 태어나는 때입니다. 제가 58년 개띠거든요. 진짜 우리나라 58년 개띠만 없어도 좀 살만한 나라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때 이제 지방자치법 개정해가지고 아예 그냥 지방자치를 그냥 형해화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부정선거 일어나고 4.19가 일어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제1공화국의 몰락기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상당히 불행했던 시기인 것 같아요. 4.19가 일어나서 이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주주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방자치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그러니까
자치단체장 선거부터 의회 의원 선거까지 전부 다 일어나죠. 사실은 이 시기 때도 민주당은 져요. 참패를 합니다. 주로 이제 무소속이 당선되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민주당 정부가 지방 조직까지 장악을 못했던 뭐 그런 면도 있기도 하겠죠. 어쨌든 우리 역사에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지방자치에 충실한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4.19가 민주주의 된 여기가 가득 찼던 때니까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만들어졌던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능력이 그걸 뒤따라가지 못했다는 이런 한계는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짝대기 몇 개였잖아요. 기호 몇 개, 몇 번 그런 것도 숫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호 1번은 짝대기 하나, 2번은 짝대기 2개, 3개, 4개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었죠. 사실 정말 진짜 창피한 제도가요. 지금 기호 1번 누굽니까? 대통령 선거? 2번, 3번, 4번 있죠. 그죠? 이거 원래 기호 제도라는 게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사람 이름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붙여놓은 제도입니다. 그렇게 글자를 못 읽으니까 글자를 못 읽어도 숫자는 읽잖아요. 숫자는 못 읽어도 짝대기 숫자는 셀 수 있잖아요. 이 개념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기호 1번, 기호 2번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2번보다는 1번이 조금 나은 것 같은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나라에서는 기호를 안 붙입니다. 한번 대한변호사협회 그 회장 선거를 하는데 보니까 기호 1번, 2번, 3번 해놨어요. 엄청나게 논려댔거든요. 아, 우리나라 변호사들 이거 그 한글도 못 읽는 변호사가 많아 보구나. 그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해요. 그 변호사들이 멍청하게. 좀 그런 거는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이제 그런 시절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사록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짝대기 숫자도 제대로 못 읽어가 못 세가지고 엉뚱한 데 도장 찍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민주주의냐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나름대로 만들었는데 현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이제 5.16이 나면서 지방자치는 완전히 폐지가 되다시피 한 그런 형태죠. 그러니까 뭡니까? 3단계가 되죠. 그러니까 시도가 있고 군이 있고 읍면이 있는 그런 3단계 지방 구조를 만들어 놓고요. 대통령이 전부 임명하는, 그리고 지방의회는 구성하지 않는 그런 형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87년 민주화 시대 때 들어와서 이제 지방자치제도가 다시 살아납니다. 6.29 선언 때 2가지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직선제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자치 실시하겠다. 이제 그렇게 됐던 거고요. 그 이후에는 쭉 지방자치가 확대되는 그런 법 개정 과정입니다. 더 설명 안 해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제 88년에 3당 합당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회 선거가 실시가 되고, 근데 이제 3당 합당 이후에 단체장 선거도 하자고 그랬는데 단체장 선거는 안 했어요. 그 당시 민자당이 별로 원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이제 실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YS 때 이제 비로소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김영삼 정부 때 그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일어나고요. 아주 재밌는 게 이제 단체장은 3번만 할 수 있어요. 3번을 초과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거는 왜 그래요? 저게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 제도인데요. 그걸 이제 따가지고 왔는데, 사실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자꾸 하면은 지방이기 때문에 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발전을 했으면은, 정치로 터전을 잡았으면은 중앙 정치로 진출해가지고 지역의 이익을 좀 전국적으로 좀 넓혀라. 이렇게 봤던 겁니다. 그래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3번 하고 그냥 그만뒀잖아요. 그 사람이 대통령 출마 못한 이유는 뭡니까? 아니요, 대통령 되게 하고 싶었어요. 터미네이터 나와가 폼 잡는 거 봐봐요. 미국은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외 나머지 공직은 시민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국적을 가지려면 미국에서 태어나야 돼요. 슈왈제네거는 저기 다른 나라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요. 그러면 이상하게 이제 95년 이후로 지나가면서요. 재밌는 게 지방자치단체 그 지방선거라는 게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을 그 행정을 할 사람, 우리 지역 정치를 할 사람을 뽑는다는 의미 플러스 대통령이나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이 많이 부여되었습니다. 이게 또 문제죠. 어떻게 보면은 지방의 그 생각에 의해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중앙 정치하고 항상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여당 지금 대통령이 좋으니까 여당 출신 뽑아줘야지. 이렇게 된 거죠. 이거는 좀 잘못된 거거든요. 저 사람이 우리 지역에 참 뭘 일할 사람이니까 찍어준다. 근데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통령하고 같은 당이네. 그래서 나는 더 힘껏 찍어줘야지. 이거는 괜찮은데 대통령하고 어떻게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뭐 관계없이 찍어준다. 이거는 좀 잘못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흐름이 조금 그런 식으로 흘러가긴 합니다. 조금 요거는 좀 고쳐야 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DJ 정부 때는 아주 특이한 제도가 뭐냐면은 지방에서 발의를 할 수 있는 그 주민 발의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 지방에서 만드는 법은 조례라고 그러죠. 이 조례 같은 것들을 주민들이 서명해가지고 지방의회에 내면은 지방의회가 반드시 그걸 심의를 하게 그렇게 만들었죠. 노무현 정부 때는 뭐니 해도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지방 균형 발전 계획이죠. 행정 수도를 그렇게 저 세종시로 옮기려다가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내리는 바람에 이상하게 돼버린 뭐 그런 형태죠. 저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헌법재판소가 89년에 만들어졌는데 2009년에 저는 이제 서울의 참여연대 일을 좀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전국에 헌법 행정법을 하는 교수들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설립 2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 중에서 가장 잘된 거, 가장 못된 거 뽑아봐라 그랬더만은요. 가장 잘된 거는 막 중구난방이에요. 가장 잘못된 거 뽑아라 이렇게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다 저 판결을 찍었습니다. 저거는 잘못된 판결이에요. 그 이제 그 뭡니까 서울이 행정 수도인 거는 헌법에 규정되어야 되는 사항인데 우리 헌법은 그걸 규정 안 했지만 어쨌든 헌법 개정하지 않고서는 수도를 옮기지 못한다는 게 판례의 내용이거든요. 실제 전 세계 250개 나라 중에서 86개 나라에 헌법의 수도는 어디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기대했던 근거인데요. 참 그 헌법재판소도 멍청한 게요. 그 나라들은 대부분 연방국가거나 안 그러면은 아프리카나 그런 나라들이에요. 이 두 나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 개의 그 동네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다가 나라 하나 만들자고 뭉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동네 저 동네 막 싸우다가 우리 이제 싸우지 말고 그냥 정부 하나 만들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자, 근데 수도를 어디로 할래? 전부 다 자기 동네 가져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것도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에다 못 박아요. 수도는 그냥 여기로 한다. 아프리카 그렇잖아요. 나라가 있었던 게 아니고 부족 추장들이 있는 그런 부족들이 쭉 있는데 저 뭡니까 저 뭐 유럽에 있는 힘센 나라가 와가지고 줄 쫙쫙 꺼가지고 여기는 간하고 여기는 콩고고 나라를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다음에 부족끼리 싸우다가 아 그냥 그만 싸우자. 그 대신 뭐 행정 수도는 여기 너로 하고 경제 수도는 우리가 하고 뭐 광산 채굴권은 우리가 가지고 다 해버린 거거든요. 그걸 이제 헌법에다 못 박아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어디 있든 똑같은 거죠. 그냥 뭐 대통령이 그 양평군에 오면은 양평군이 조금 기분 좋은 정도지 특별한 그것도 아니잖아요. 조금 잘못된 결정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 제주도 특별자치도 만들어뒀던 뭐 그런 거 있고요. 검찰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자. 그러면서 반드시 따라 나오는 게 경찰도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그래서 국가경찰이 아니라 자치경찰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을 여기 양주도 경찰청이 있죠. 청장을 임금 대통령이 뽑는 게 아니라 군수님이 임명하거나 선거를 하거나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야만이 수사권이 넘어가도 검찰공화국이
경찰공화국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자치경찰의 출발점입니다. 근데 제주도의 자치경찰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경찰을 쪼개가지고 자치를 맡긴 게 아니고, 뭡니까? 군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단속 업무들 있잖아요. 주차 단속 뭐 이런 것들. 그거 몇 개 떼가지고 경찰의 이름으로 넘겨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치경찰에 관한하는, 다른 건 몰라도 자치경찰에 관한하는 제주도는 실패 작품이죠. 어쨌든 나머지는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너무 자치를 맡기다 보니까 사실 제주도가 한국 땅인지 중국 땅인지 모를 상편이 되어버렸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논란이 있지만은 우리 역사에 큰 분기점 하나 세운 거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최초의 대통령이죠. 이것도 기록이면 기록이죠, 그죠? 사실 뭡니까? 요즘 이제 개헌 논의가 나오긴 하는데요. 지방자치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 개헌이 많이 돼야 됩니다. 이게 뭐 요거는 이 예는 그렇게 조금 뭐 다른 거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통치를 우리가 직접 하느냐 중앙정부가 하느냐는 진짜 큰 차이입니다.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 지역 주민들이 직접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헌법을 바꾸던 사례들이거든요. 뭐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참 재밌는 게요. 우리는 광화문 광장에 모일 때 뭐 들고 갔습니까? 촛불 들고 갔죠, 그죠? 이 친구들은 뭘 들고 나왔냐면 후라이팬 들고 나왔어요. 주방기구 들고 나옵니다. 왜 들고 나옵니까? 왜 주방기구예요? 여기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야, 틀림없이. 부부싸움 할 때 집어 던질 때 뭐 집어 던집니까? 냄비가 최고잖아요. 안 부서지고 소리 크고. 이제 그것 때문에 들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가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헌법 제정안을 만듭니다. 물론 통과는 안 됐는데 어쨌든 자기들이 원하는 걸 그대로 만드는, 그러니까 시민이 주도해서 헌법 개정안을 만드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아일랜드 역시 마찬가지고요. 똑같이 IMF 터지는 바람에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안을 만들고 하던 뭐 그런 식인데요. 어쨌든 아일랜드나 아이슬란드 같은 그런 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야 되겠죠. 사실 헌법뿐만 아니라 이제 그 통치기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건 한번 봅시다. 베네수엘라 뭐 좌파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 98년도 그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여기는 또 헌법전을 갖고 흔들었어요. 이대로 하자 하고 이제 했던 거거든요. 이때 이제 주민들이 국민들이 중심에 헌법을 만드는데 한번 헌법 조문 한번 봐보세요. 국가는 가사노동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부와 분쟁을 만들어내는 경제활동임을 인정한다. 남자들은 보지 마시고 여자들은 한번 봐보세요. 직접 만들지 않으면 이런 조문은 안 나옵니다. 그 밑에 한번 봐보세요. 여러 규정이 충돌해가지고 이건지 저건지 아리송송할 때는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결정한다. 노동자들이 개입해가지고 법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맡겨두면 자기들 유리한 대로 해요. 우리가 만들면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죠. 저는 법을 가르치면서 로스쿨에서 변호사 되는 친구들 가르치는데요. 기본 원칙을 그렇게 합니다. 어떤 서류를 쓸 때 초안을 잡을 것 같은 경우에는 네가 쓸 때는 볼펜을 쥐고 상대방이 쓰게 만들 때는 연필을 주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항상 자기한테 유리하게 쓰거든요. 볼펜으로 쓰면 고치기 어려워요. 전형적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은 연필로 쓰라고. 썼다가 지우개.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지한테 유리하게 쓰면 바로 지우개 지워가지고 고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더 하면요. 악마는 강론에 숨어 있다고 그래요. 아 다르고 다르거든요. 조그마한 하나 차이 때문에 이해관계가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결정되거든요. 바로 그 때문에 자기 문제는 자기가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헌법을 바꾼다면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해야 되겠죠. 아까 자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자치권을 그러면은 헌법에다 박아 넣으면 돼요.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진다 하면 되죠. 그죠? 보충성 이야기들,
지역이 우선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국가보다 지역이 우선이다 하는 것도 보충성 원리를 기초로 구성한다 해버리면 돼요. 이런 규정들은 국회에 맡기면 국회의원들 절대 안 만들어줍니다. 그 뭐 조례 재정권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세금 같은 거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국가가 걷어가지고 생색 내면서 나눠주잖아요. 독일은 안 그러거든요. 지방에서 세금 걷어가지고 그 세금 중에 일부 국세에 해당되는 것을 국가한테 줘요. 주는 주어가 다릅니다. 국가가 줄 때, 그리고 내가 줄 때 누가 폼나요? 주는 사람 폼나잖아요. 지방이 세금을 걷어가지고 국가 보고 안따 넣어 써라 하고 주는 거, 그때서 바로 지방의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들이 지역에서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들 또는 공직자들 끌어내릴 수도 있어야 될 수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건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에게 맡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만 할게요. 예.